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국제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아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매일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제가 옳다고 믿는 일에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는 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을 좋아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마음이 무거울 때면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공원에는 커다란 자작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고 잔잔한 연못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주말 오후가 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조깅하는 사람들의 발소리, 가족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활기차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좋아하는 영어로 된 소설이나 법학서적을 읽는 것이 가장 소중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날씨가 좋은 오후였습니다. 공원은 평화로웠고 저는 벤치에 앉아서 가져온 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하드커버 책이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외국의 법학자가 쓴 정의의 원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보장하는 정의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이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책에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타이어 소리가 들리며 집중이 깨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경찰차가 길가에 멈춰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경찰관이 굳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이나 배려보다는 노골적인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 경찰관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저를 잠재적인 문제인물로 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읽던 책을 살짝 덮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자 다른 경찰관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뭘 하고 있었나요? 저는 조금 당황하면서도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수상한 행동이라뇨? 저는 여기 앉아서 책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말을 증명하듯 손에 든 책을 들어보였지만 경찰관들의 의심은 전혀 풀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처음 말을 건 경찰관이 요구했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되물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어떤 위반 행위를 했나요? 그냥 절차상의 확인일 뿐입니다. 다른 경찰관이 대답했지만 그 말투는 전혀 절차적이라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호기심과 당혹감이 섞인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크게 숨을 내쉬고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비자 페이지가 보이도록 펼쳐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한 경찰관이 여권을 받아들더니 필요 이상으로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한 듯했습니다. 박수진 씨? 그는 마치 놀리듯 제 이름을 소리내 읽더니 박수진 씨라는 거군요. 라며 독특한 억양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 정식 절차를 거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책을 읽으며 쉬고 있을 뿐인데 그게 문제인가요? 그러자 경찰관의 입가가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래, 좀 더 지켜보지. 그는 여권을 돌려주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고 제 주변을 에워싸듯 서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명백한 신문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책을 들고 다니나요? 한 경찰관이 제가 읽던 영어로 된 법학서적, 정의의 원칙을 턱으로 가리키며 탐색하듯 물었습니다. 마치 그 책이 위험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불쾌감을 참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전문 분야와 관련된 책으로 해외 법학연구소에서.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위협적으로 허리춤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인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중인가요? 마치 불법 거래라도 하려는 사람을 대하듯 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신분을 분명히 밝히려 했습니다. 저는 이곳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제 신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여권과 변호사 증명서를 대충 훑어보는 척하더니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인임에도 영어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의심을 더 부추기는 듯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고 변호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해도 낯선 언어의 책을 읽는 여성이 테러리스트나 불법 체류자일지도 모른다고 단정 지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여러 긴박한 상황을 겪어왔지만 이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권력의 불균형이 명백했고 그들의 태도에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편견이라는 칼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킬 겁니다. 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거절은 그들의 분노를 건드린 듯 했습니다. 처음 말을 건 경찰관이 한 걸음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겐 거스르려는 거야?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명백히 인종차별적이고 부당한 권력 남용입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제 책을 거칠게 빼앗아 내용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어책이네? 이런 걸 여기서 읽는 의도가 뭐지? 그 순간 저는 굴욕과 분노로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두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경찰관은 구경꾼이 늘어나는 것을 의식한 듯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다. 저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라며 놀라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한 남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지 마. 경찰관은 구경꾼들에게 보이듯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차가운 금속 손목 수갑을 제 손목에 채웠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굴욕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지만 저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구경꾼들의 질문을 무시하며 저를 경찰차에 밀어넣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저는 사람들 속에서 이 상황을 촬영하던 젊은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을 통해 말없는 공감이 전해진 듯했습니다. 저는 이 부당함을 기록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경찰차 문이 거칠게 닫히는 순간 저는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경찰차의 좁은 뒷좌석에 앉아있는 동안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뢰인을 변호하며 정의를 위해 복잡한 법 체계를 헤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체계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부당함에 어이가 없었지만 유머 따위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끌어올랐습니다. 경찰차 안은 무전기의 잡음 외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아프게 파고들며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부산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용의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모욕적이고 굴욕적이었습니다. 마치 제 존엄을 짓밟기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문을 찍고 얼굴 사진을 찍고 끊임없이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작은 조사실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좀 기다려. 경찰관이 문을 잠갔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그토록 평화로웠던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답은 분명하면서도 쓰라렸습니다. 편견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그들의 시선, 영어로 된 책에 대한 태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진 폭력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젊은 경찰관이 클립보드를 들고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수진 씨,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명령 불복종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는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전략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혐의는 터무니없었지만 이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순조롭게 풀리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보석금을 내고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밤의 차가운 공기가 파도처럼 몸을 감쌌습니다. 숨 막히던 공기와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길가에서 제 동료이자 친구인 강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그녀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안도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몸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허공에 울릴 뿐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지혜는 계속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이대로 넘길 수 없어. 절대. 지혜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나한테는 싸울 수 있는 지식과 수단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법률 서적과 메모를 펼쳐놓고 밤을 새우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부당하게 체포한 경찰관들과 소속 경찰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계획을 꼼꼼히 세웠습니다. 제 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정의감으로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역 주민들이 저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젊은 여성이 촬영했던 제 체포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부산공원에서 부당하게 체포된 한국인 여성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순식간에 수백만 번 조회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역 전역 뉴스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보도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저에게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비슷한 차별을 겪은 경험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메일 한 통, 전화 한 번, 댓글 하나하나가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저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하고 모욕받고 무시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법률사무소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소송이 사무소의 평판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동료 변호사들도 있었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중요한 일이에요. 제 단호한 태도의 동료들도 결국 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사건은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저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움직임은 서울과 대구 같은 다른 대도시의 시민단체로 퍼져갔습니다. 경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온라인 서명 사이트를 통해 수만 명이 동의를 얻었습니다. 급기야 국회에 청원서가 제출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국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보다 법정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경찰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이런 편견과 차별을 허용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면 이 모든 상황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체포되었던 순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의 차별적인 말투, 차가운 수갑의 감촉, 주변의 웅성거림, 만약 그 상황이 더 나쁜 방향으로 흘렀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소송을 돕던 동료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상대로 제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인 경찰관들이 소송 기각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 씨, 최근 경찰 내부의 비위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를 공적신문의 임시재판관으로 임명해 특정 사건을 맡기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그 임시재판관 중 한 명으로 추천되었고 곧 열릴 신문에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수진 씨를 체포했던 이민재 경관과 김동현 경관의 과잉 대응 관련 내부 징계 신문이에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재판관이라니. 게다가 그 경찰관들의 사건을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관과 피고 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회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제가 제기한 민사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경찰 과잉 대응 징계 신문이었고 저는 정식 재판관이 아니라 특정 사건에 한해 임명된 공적 신문의 임시재판관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시범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믿기 힘든 우연이 생겼다고 동료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재판관석에 앉아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제가 겪어온 모든 일과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편견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의 목소리, 침묵당했던 사람들이 연대하며 목소리를 내는 힘, 그리고 저를 억누르려 했던 사람들에게 법과 원칙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정한 법의 잣대에 따라 그들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정의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신문이 열리는 법정은 조용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자리를 찾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고 잔잔한 소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날 신문은 특별히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연루된 내부 징계 신문으로 다른 사건에서 과잉 대응 의혹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무원의 징계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이민재 경관과 김동현 경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고 마치 갑옷을 입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따분하거나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넘어야 할 하나의 산, 혹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통과점에 불과한 듯했습니다. 그때 신문실 문이 열리며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재판복 자락이 살짝 흔들렸고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재판관석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피고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민재 경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김동현 경관도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며 턱을 굳혔습니다. 바로 저를 체포했던 그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상황의 무게가 법정 안을 채우길 기다렸습니다. 뒤바뀐 입장.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법정에 있는 모두가 동요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저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신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주세요. 경찰관들은 어색한 동작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이던 무심한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이민재 경관이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변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이 상황을 지배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우위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제 임무는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묘한 아이러니는 저뿐 아니라 법정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명백했습니다. 변호인의 개시 발언이 시작되었고 저는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가끔 피고인 경찰관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굳은 어깨, 불안하게 움직이는 손은 동요를 보여주었습니다. 풍부한 법정 경험을 통해 저는 그들이 느끼는 압박을 손에 잡힐 듯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휴정 시간에 이민재와 김동현은 복도에 나가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듯했습니다. 왜 저 여자가 재판관이야? 이건 터무니없어. 이민재가 목소리를 억누르며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우연일 뿐입니다. 두 분은 침착하세요. 그녀는 공식 재판관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변호인이 설득했지만 경찰관들은 동요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문이 재개되자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제 존재 자체가 피고인 경찰관들을 압박하는 듯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자리에서 살짝 벌떡 일어났고 그들의 침착함은 점점 무너져 보였습니다. 증인 신문 중에 이민재가 저를 힐끗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반항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회에 가까운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제야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닫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하루 신문이 끝날 무렵 법정 안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재개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방청객들이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 근처에서 경찰관들이 저를 힐끗거리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가와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서는 그들의 등이 다가올 현실을 곱씹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진짜 시련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내릴 판단과 그 판단이 진정한 정의로 이어질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기반해 가장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가 알려지며 평소 징계신문보다 훨씬 많은 방청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저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판관으로서 특정 입장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마음을 다잡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재판복이 공기를 가르듯 흔들렸고 저는 재판관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인과 검찰 측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검찰 측은 경찰관들의 부당한 행동을 입증하는 증거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잉 대응 피해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방청석에서도 숨소리가 멎는 듯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고인들의 행동은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며 큰 해를 끼칩니다. 검찰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펜을 움직이며 메모를 하던 제 시선 너머로 경찰관들은 점점 더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변호인이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당시 상황이 피고인들의 통제 범위를 넘어 악화된 요인들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면 징계에 이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했고 오히려 경찰관의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더 부각시키는 듯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지며 법정 안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검찰 측이 불러낸 피해자, 한 청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상황을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명령대로 땅에 엎드렸는데도 힘으로 저를 억눌렀습니다. 검찰이 캐물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저항했나요? 아니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저를 유죄로 정한 듯했습니다. 청년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듯 조용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으로 흔들려 했지만 청년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경험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용기에 마음이 움직였지만 표정은 드러내지 않으려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이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피고인 경찰관들이 직접 증언대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증언대에 선 것은 이민재 경관이었습니다. 선서를 마친 그는 불안한 듯 저를 힐끗 보며 검찰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재 경관님, 이 사건에서 과잉된 힘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이 묻자 이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김동현을 곁눈질로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민재는 증언대에서 몸을 살짝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검찰이 더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 저항하지 않는 상대를 땅에 찍어 누르는 대신 더 적절한 방법을 말하는 겁니까? 이민재는 입을 열다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어 증언대에 선 김동현 경관도 마찬가지로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오히려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실망과 동요가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경찰관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검찰의 최종 변론은 날카로웠습니다. 법은 권력 남용을 눈감아주지 않아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은 이미 무너진 입장을 회복하려는 듯 애썼지만 설득력 있는 반박은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결과를 반쯤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선고를 앞두고 조용히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 발을 들이자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퍼져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후방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이건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정의와 책임의 싸움의 상징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역할은 정직함, 신중함, 공정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책임을 남용했을 때 대중의 신뢰를 잃게 하고 피해자 개인을 넘어선 큰 해악을 끼칩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피고석의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분명했을 것입니다. 제출된 증거를 통해 이민재 경관과 김동현 경관이 지켜야 할 규정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힘을 사용한 것이 확인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부당하며 재발 방지가 강하게 요구됩니다. 저는 이어 두 사람에 대한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일정 기간의 직무 정지와 포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징계 기록의 공식 등록. 이 판결은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것이었습니다. 책임과 개혁의 기회를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 신중히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원칙에 기반한 결정이었습니다. 판결 선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방망이를 두드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휴정합니다. 경찰관 두 사람은 침울한 표정으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민재 경관이 망설이다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죄송했습니다. 그 사과는 그들의 행동이 준 상처를 지울 만큼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시작이 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용서의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비워져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을 맞이한 것이 분명했지만 승리의 감정은 씁쓸했습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사건 뒤에는 침묵 속에서 눈물 흘리며 구제받지 못한 채 묻혀가는 무수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절망, 그리고 희망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하며 제 손을 세게 쥐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역 지도자들, 경찰, 시민단체가 모여 경찰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일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제 사건과 그 후 저가 임시재판관으로 내린 판결이 부산뿐 아니라 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공정성과 평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저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개인적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을 목도할 때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조금씩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법원 복도에 서서 평화로운 모임에 참가하려 모이는 젊은 활동가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도 많은 목소리가 모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 있는 정의라는 것이구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시거나 정의와 책임에 대한 사람들의 힘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사회를 더 공정한 곳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박수진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손목수갑이 어느새 재판관의 망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를 억누르려 했던 편견 앞에서 조용하면서도 강인한 정의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같은 부당함을 겪고도 침묵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 위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철같이 보일 수도 있는 법을 움직이는 인간의 용기는 따뜻한 것입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바꾼 공원의 풍경, 그리고 도시의 공기, 그 조용한 울림은 지금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텅 비었을 때 저는 한동안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을 맞이한 것이 분명했지만 승리의 감정은 씁쓸했습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사건 뒤에는 침묵 속에서 눈물 흘리며 구제받지 못한 채 묻혀가는 무수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절망, 그리고 희망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하며 제 손을 세게 쥐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 후 지역 지도자들, 경찰, 시민단체가 모여 경찰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일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제 사건과 그 후 제가 임시재판관으로 내린 판결이 부산뿐 아니라 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공정성과 평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저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개인적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을 목도할 때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조금씩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법원 복도에 서서 평화로운 모임에 참가하려 모이는 젊은 활동가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도 많은 목소리가 모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 있는 정의라는 것이구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시거나 정의와 책임에 대한 사람들의 힘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사회를 더 공정한 곳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박수진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손목수갑이 어느새 재판관의 망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를 억누르려 했던 편견 앞에서 조용하면서도 강인한 정의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같은 부당함을 겪고도 침묵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 위에는 많은 이들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철같이 보일 수도 있는 법을 움직이는 인간의 용기는 따뜻한 것입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바꾼 공원의 풍경, 그리고 도시의 공기, 그 조용한 울림은 지금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법정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따뜻한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열기는 단순한 감정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힘, 그리고 저를 지지해준 커뮤니티의 결속력이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부산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늘 걷던 길목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공원 벤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날, 책을 읽다가 경찰에게 끌려갔던 자리였습니다. 벤치 옆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싸움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졌던 순간, 경찰차 안의 침묵, 그리고 법정에서 마주했던 그들의 얼굴. 그 모든 기억이 제 결심을 더 단단히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책상 위에 펼쳐놓았던 법률 서적과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회 곳곳에 숨겨진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새 페이지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목표, 다음 계획, 경찰 개혁을 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 길은 멀었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게 편지와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저를 일깨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이제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한 통 한 통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중 한 통에는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저를 촬영했던 젊은 여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를 체포하던 순간이 담겨 있었고 그녀가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변화를 일으켰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게 새로운 동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재판관으로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사회 전체가 편견 없는 곳이 되는 날일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길은 끝나지 않았어. 더 멀리, 더 높이. 며칠 후 지역 모임에서 만난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싸우자. 그 말에 그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류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게 또 다른 사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더 이상 저 혼자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 활동가들, 그리고 저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짊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젊은 여성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제게 힘을 주었듯 저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수진이라는 한 여성이 시작한 것이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서 시작된 작은 저항이 부산의 거리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 서적 사이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